자, 우리가 실험 연구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는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실험 연구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식물을 갖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식물을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이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워터, 전자레인지에 돌린 물을 줬을 때와 그다음에 정수기 물을 주었을 때 식물에 미치는 영향, 즉 물의 종류가 혹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물이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 정도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을 같게 해야겠죠. 화분의 크기라든지 흙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이 식물의 키라든지 혹은 하루에 쬐는 햇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조건들을 다 동일하게 한 상태로 이 주는 물의 종류만 다르게 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물을 독립변연으로 보고요. 즉 내가 컨트롤하는 변인이고요. 그다음에 종속변인, 어 영향을 받는 변인은 이제 이 식물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여기서는 4번을 했어요. 첫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아홉째 날 그렇게 관찰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이 마이크로웨이브 쪽의 화분이 점점 죽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실험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는 식물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실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독립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이게 이 물 때문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화분의 크기가 다른다든지 혹은 애초에 시작할 때에 이 한쪽 식물은 더 약한 식물이고 한쪽은 더 강한 식물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어 키도 다르고요.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특성들도 다르고요. 환경도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험 연구 설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자, 한 집단만 갖고 실험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5가 있어요. X는 처치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치료라든지 어 혹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X로 보고요. 그다음에 O는 여기서 관찰이에요. 검사 혹은 관찰. 자, 지금 이 실험 설계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후 검사를 했어요. 사후 검사가 90점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 X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집단은 원래부터 90점을 받는 집단이었을 수가 있어요. 혹은 X 때문이 아니라 다른 변인 때문에 90점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 설계는 너무 약점이 많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시험을 한 번 더 해봤어요. 내가 우리 반 클래스를 대상으로 어떤 수학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사후 검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 검사에서 70점이 나왔는데 처치를 하고 나서 90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처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치 때문인지 이 수학 프로그램 때문인지 혹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국어를 그 주에 더 열심히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수학 문장제 읽기 능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수가 더 올라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학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국어 교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설계에서도 이 처치 때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사전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사전 검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사전검사 한 번 더 하고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검사를 합니다. 자, O1과 O2 사이에서는 점수의 변화가 없어요. 처치를 하고 나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수의 변화가 이 X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운이라는 위험성 혹은 이 X 때문이 아닌 이 시간에 한 혹은 그 주에 한 다른 수업 프로그램 혹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우리 앞서 그 내적 타당도 위험 요인 보셨죠? 혹은 아이들의 성숙, 요건 3월이고 요건 4월인데 4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성숙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X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애들의 인지 능력이 올라가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설계는 어떨까요?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의 다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능 검사와 수학 성취도 검사. 그다음에 처치를 해요. 수학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다음에 다시 사후에 지능 검사와 수학 성취도 검사.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사실 한 가지 검사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이제 그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문제점은 한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 X로 인한 변화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인한 변화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설계도 있어요. 검사를 4번을 하는데 사전 검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사전 검사를 하고 이번에는 처치를 빼버려요. 그리고 사후 검사를 합니다. 자, 처치를 줬을 때의 변화, 처치를 뺐을 때의 변화를 보는 것인데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것도 처치를 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설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치를 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처치를 뺀다는 것은 학습되지 않는 그러한 중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학 프로그램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그런데 애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다시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 설계, 처치를 빼는 설계는 우리가 학습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설계고요. 어떤 도구, 학습이 되지 않는 설계 혹은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거는 돈을 주는 중재고요. 이것은 돈을 뺏는 중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줬다가 혹은 뺄 수 있는 그러한 중재일 때는 이러한 실험 설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 처치 때문인지 다른 변인 때문인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은 처치를 줬다가 뺐다가 다시 주는 그러한 설계입니다. 자, 어떤 처치들을 줬다가 뺏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혹은 계산기를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준다든지 혹은 AAC를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준다든지 이런 종류의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중재를 사용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자, 한 집단밖에 없을 때에는 이렇게 관찰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연구의 결과에 우리가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검사가 반복되는 검사로 인해서 뭔가 학습의 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검사로 인한 그러한 위험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그룹을 보는 실험 설계입니다. 자, 우선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이 있는데요. 자,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네, 통제 집단은 모든 조건을 통제한 집단이에요. 선생님의 나이도 맞추고 경력도 맞추고 학생들의
키를 맞춘다든지 혹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하고 내가 처치를 하는 동안 저쪽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최대한 통제를 했을 때 그것을 통제 집단이라고 하고요.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처럼. 옆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이런 경우에는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 않고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비교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게 위에 반이 우리 반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 반이 옆 반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반은 실험 처치를 했어요. 내가 고안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옆 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반이 점수가 90점이 나왔고 사후 검사만 했죠. 옆 반은 점수가 70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처치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은 원래 90점짜리 반이었을 수가 있고 옆 반은 원래 평균이 70점인 반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추가했어요. 사전검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하고 옆반은 사전검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같은 검사를 그냥 한 번 더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반은 점수가 올라갔는데 옆반은 점수가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우리 반의 이 변화된 점수가 이 처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처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히 이 처치 때문인지 혹은 이 처치 동안에 준 선생님의 관심 때문인지 혹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기 때문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 처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 어, 내가 나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돼서 다른 과목도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도 더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돼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반은 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반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반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당연히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좋은 설계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석사 학생들이 처음에 실험 설계를 해 갖고 오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설계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반은 무엇을 하고 옆 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렇게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검사의 횟수를 늘렸어요. 사전검사를 2번을 하고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처치를 하고 사후검사를 했어요. 옆반은 그냥 검사만 3번을 했습니다. 자, 5원과 5투 사이에 점수 변화가 없다가 X를 한 후에 점수가 올라갔어요. 반면 옆반은 그대로예요. 점수가 계속 같아요. 그렇다면은 5투와 5, 3 사이의 점수의 변화가 이 X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전에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즉 X가 아닌 뭐 어떤 처치를 했어도 여기가 더 올라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X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설계는 어떨까요? 처치를 하는데요. 우리 반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반 처치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옆 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사후검사. 그다음에 옆 반은 사전검사 2번, 처치, 그다음에 사후검사. 했을 때 그래프가 우리 반이 먼저 형성되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는 반면 옆 반은 5원과 5투 사이에 변화가 없다가 5투와 5, 3 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점수의 변화가 이 처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처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처치를 번갈아 가면서 이쪽 그룹에 먼저 주고 저쪽 그룹에 그 다음에 주는 방식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단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다른 것, 이 X에 준하는 만약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이 실험 설계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원과 5투 사이에 만약에 XA라는 다른 처치를 준다면은 그 학습 효과가
이 두 번째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이 처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설계는 종종 사용하는 설계입니다. 자, 이러한 설계도 있습니다. O1과 O2 두 반이 다 이제 사전과 사후 검사를 하는데요. 한 반은 X 플러스라는 중재를 줘요. 그리고 다른 반은 X 마이너스라는 중재를 주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상반되는 중재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학습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상반되는 중재를 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게 흔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같은 환경에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서로 상반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중재에서 사용하기가 더 용이한 그러한 설계입니다. 상반되는 중재를 주었을 때 지금 이 비교 집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관심 있는 이 그룹 실험 집단은 사원들의 동기 향상을 위해서 직무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준다. 반면 이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 집단은 직무를 더 단순화시켜서 준다. 그랬을 때에 어느 그룹이 더 동기부여가 되는가? 혹은 일의 그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러한 설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 연구에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중재를 주는 그러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육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그룹에 둘 다 중재를 주는데 서로 다른 중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그룹이 내가 관심 있는 그룹이잖아요. 실험 집단에는 내가 고안한 프로그램을 주고요. 다른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내가 고안해낸 어떤 수학 교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반은 어, 비슷한 수학 교수 방법의 다른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쪽은 나쁜 것을 주고 내가 관심 있는 우리 반은 더 좋은 것을 줬다. 그러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을 준 것과 비교해서 내 것이 더 좋았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옆에 비교 집단 혹은 통제 집단에 그 중재를 줄 때 현존하는 알려진 가장 효과 있다고 여겨지는 혹은 가장 좋은 중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중재보다 내 중재가 더 좋았다. 혹은 내 중재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설계가 일반적으로 석사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설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기본적인 설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복합적 실험 설계인데요. 이것은 보시면은 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한쪽만 처치가 있고 다른 쪽은 처치가 없고 관찰을 여러 번 합니다. 자, 이렇게 관찰을 10번씩 하는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관찰 혹은 측정을 하죠. 이게 시험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시험을 10번씩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시험의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험으로 인해서 어, 어, 학습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 단순히 시험을 여러 번 범으로 해서 점점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환경에서는 이러한 실험 설계를 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의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번의 사건 혹은 중재가 있고 그 후에 또 여러 번 관찰을 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점수가 내려갔죠. 여기 횟수가 내려갔어요. 그렇다면은 이 앞에 여러 번 관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횟수가 갑자기 내려간 것이 이 중재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의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1 반과 2 반을 섞어서 다시 무작위로 배치를 하면은 그것은 진실험 설계가 되고요. 1 반과 2 반을 섞어서 무작위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1 반, 그다음에 2반 있는 그대로 실험을 한다면은 그것은 준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준실험 설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그런데 생길 수가 있겠죠. 뭐냐면 1 반은 원래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2 반은 원래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요. 그렇다면은 내가 처치를 했을 때 어 아예 시작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학생들의 특성들 때문에 일반의 점수의 향상의 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실험 설계를 하실 때에는 두 반의 수준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진실험 설계에서는 두 반을 섞어서 다시 무작위 배치를 하기 때문에 두 반의 수준을 굳이 애써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 수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위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 우연하게 이쪽 실험 집단에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교 집단에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치를 할 때에도 어 학생들의 성취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상위 그룹에서 무작위 배치, 중위 그룹에서 무작위 배치, 하위 그룹에서 무작위 배치를 해서 상중하 성취도 상중하를 그 비율을 맞춰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험 설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단일 대상 연구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